얼마 전 한 여배우가 나왔던 드라마에서는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주인공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절친과 남편 모두에게 시원한 복수를 하고 본인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간다는 줄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챙겨봤던 이유는 절친과 남편과의 바람, 이 말도 안 되는 관계성에 어떤 복수의 칼날을 꽂을 것인지 기대하며 보았던 게 가장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와 엄청나게 깊은 관계에 있는, 그리고 내 운명의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존재. 이렇게 절대 섞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오로지 공통점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그 두 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충격적이고 큰 배신감이 느껴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가 드라마니까 가능하겠지 싶겠지만 아니요. 저는 사연을 쓰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비단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라마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잖아요.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드라마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그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봤던 적이 있었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주인공이 아프다는 설정을 제외하면 제가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얘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마치 드라마 작가가 제 얘기를 보고 글을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오히려 제 긴 복수의 서사를 들어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고 오해하실까 싶기도 하네요. 장황하게 얘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 얘기는 결국 제 인생을 망쳤던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에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갈아온 서슬퍼런 칼날을 목에 갖다 대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힘든 시간을 겪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에게 남들보다 이런 시련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건 참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소위 말해 금수저,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든든하게 막아줄 수 있는 부모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막아줄 수 있는 부모의 부재, 혹은 어쩌면 나보다 더 약한 울타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그 울타리가 쉽게 무너지고 저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단순히 부모 탓을 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저 역시 그런 뒤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 환경이 결국 남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불행을 불러일으키고 길을 정확히 찾아온 불행이 저에게로 바로 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 더 이상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헤어진 어머니. 차라리 그런 아버지를 데리고 살았으면 제 인생이 더 말도 안 되게 꼬일 수 있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저를 데리고 탈출해준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는 고맙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모를 겁니다.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할 동안 애는 누가 봐줄 거며 애 딸린 여자가 혼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며 또 설령 일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식을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세상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엄마를 닮은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그 성격 부분이에요. 악발이 근성이요. 저희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발이었거든요. 왜 시장에 가서 10원 한 장이라도 깎으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유 그래 더러워서 깎아주고 만다 하고 손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그런 사람이요. 저라고 처음부터 어머니의 그런 성격을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걸까? 저렇게 해서라도 자기 몫을 챙겨야 하는 걸까? 남들이 추접스럽고 지독하다고 뒤에서 아무리 욕을 하는데도 모른 척하는 모습이 어린 제 눈에는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에서야는 다 알지만요.
그게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악바리 근성이라는 것을요. 하도 그렇게 우악스럽고 억척스러웠던 어머니였기에 저는 어렸을 때 10원 한 장 마음을 편히 써본 적이 없어요. 용돈 달라고 해도 네가 용돈 쓰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써라는 얘기뿐이었고 어머니는 항상 오이시며 속으시며 떨어지고 기워 입었고 저도 자라면서 새 물건을 사서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머님은 어디서도 그런 걸 잘도 구해오시는지 어차피 너는 금방 크고 이런 걸 물려받으면 그만이다 하고 어디서 받아온 학용품이며 옷을 저에게 주셨어요. 때로는 저에게 그 물건을 물려준지도 몰랐던 것 같은 학교의 선배들이 너 내가 버린 것을 주워다 있냐 하는 조롱 섞인 말을 던지긴 했지만 어린 저에게 달리 선택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어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건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전 저희 집에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궁금했죠. 왜 우리 집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하고요. 엄마는 저렇게 억척스럽게 돈 한 방울 세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을까 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자라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희 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쥐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게 아니라 그저 어머니의 호주머니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정작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꽁꽁 닫혀있던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정말 가난한 게 아니었다고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였나요? 엄마는 갑자기 저를 불러 앉혀놓고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냐고요. 엄마가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 창피하지 않냐고요. 그러면 넌 그렇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고 싶냐고요. 이것만큼 당연한 질문이 어딨어요? 이런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존재하긴 하겠냐고요. 당연히 싫다고 했죠. 성공하고 싶다고요. 미안하지만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엄마에게 대못을 받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제 대답에 의외로 어머니는 웃으면서 저한테 대답하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 악물고 한번 살아보라고요. 너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최소한 엄마보다는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이 돈 한 푼 안 쓰려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지독하게 살았던 거 잘 알고 있지? 엄마랑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엄마보다는 더 지독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나를 욕할 자격이 생기는 거지. 너도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너 공부해.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살아. 안 그러면 너도 나도 이 시궁창 평생 못 벗어나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머리를 뭘로 얻어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으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고 누군가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 비난하고 욕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살 각오는 하고 나서 손가락질을 하라고요. 그것보다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 얘기에 백분 공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제 눈에서 무언가를 보셨던 걸까요? 정말 열심히 살 자신 있냐고 몇 번이나 되물어보시고 중학생인 저를 홀로 유학길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먼 친척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엄마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 계신다는 하와이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뭐 아주 흐릿하게나마 피가 섞였다고 하니 그분도 억지 반 호기심 반으로 유학길에 오른 저를 받아주셨고 저는 그 친척분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와이에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하와이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딜 가더라도 여유로운 사람,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모래사장, 그리고 거리에 나서면 서핑보드를 옆구리에 끼고 행복한 표정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 무더기나 있는 지상 낙원,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휴양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휴양지에 동양인 여자아이 한 명은 그렇게 넓게 펼쳐진 바닷가에 눈길 한 번을 안 주고 오로지 공부, 오로지 영어, 그것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먼 친척이 공부도 쉬엄쉬엄 하는 게 좋다며 어디 좋은 데를 함께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도 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며 좀 더 지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덕분에 그 수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성적은 늘 전교 1등, 사교성을 놓치지 않았고 즐겁게 잘 했던 학교 생활 덕분에 학생 회장까지 도맡을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외국에서 계속 공부나 하면서 잘 지내지 왜 한국으로 들어왔냐고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위쪽이 좋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늘 1등을 하게 되면 주변을 온통 그 1등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들끓거든요. 애매하게 4층, 5층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4등의 타겟도, 5등의 타겟도, 10등의 타겟도, 100등의 타겟도 언제나 늘 꼭대기에 있는 1등인 거죠. 저는 그 1등을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의 타겟이 되어 그 희생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 안에서 폭행 시비가 붙게 됐어요. 실제로 그 폭행 시비가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들 모두가 그 사건을 지시한 사람이 저였다는 공통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 사건을 주동했던 학생은 저와 전교 1, 2등을 앞다투고 있었던 중국인 여학생이었고 외국인 학교에서 딱 한 명만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은 이미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엄마의 손에 이끌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저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와 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교 1, 2등을 다투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집안과 돈과 명예 모든 것들을 걸고 싸워야 했고 저와 엄마에게는 그 정도의 힘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으니까요. 네가 잘못하지 않은 거 알아. 거기서 끝까지 네 편 들어주면서 싸워주길 바랬겠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잃는 것만 많은 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 괜찮아. 한국에서 잘하면 돼. 한국 사람 하나 없는 학교에서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면 한국에선 더 잘할 수 있어. 아, 내 딸이잖아. 잘할 수 있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엄마랑 손을 꼭 맞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엄마가 밉기도 했지만 엄마 말대로 잃을 것만 많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싸움에 뛰어드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이렇게 발을 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제 마음을 달래야 했던 날들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니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보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기싸움을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쉬웠거든요. 엄마 말대로 전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고 그렇게 미리 발을 뺀 덕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게 한국으로 돌아온 제 발목을 잡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고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계급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에게 명문대 진학은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거였어요. 정말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주위의 시선도 대우도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었거든요. 생활에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요. 전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만 할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었기에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 그 경험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제 조건들을 수험생들에게 전수해 주겠다며 그걸로 돈벌이를 했어요. 끔찍하다고만 생각했던 유학 생활이었지만 그게 겨우 대학생밖에 되지 않는 저에게 이렇게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어머니가 늘 저에게 말했던 시간과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지만 언젠가 돈이 된다는 말이 뭔지 이해가 확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의 야망은 조금씩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지나고 제 인생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학만 진학한다고 해서 제 목표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취업을 해야 할 시기가 왔던 거죠. 사실 제 꿈은 오래전부터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일이 적성에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나도 누군가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꿈만 쫓아가기에 제 인생은 아직 너무나도 각박하고 퍽퍽했습니다. 제 앞에는 선생님 외에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라는 선택지가 척하니 주어졌고, 그 선택지 앞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대기업을 선택했죠. 그 선택에 망설임이 없었던 걸 보면 저도 그 시간과 경험들을 겪어가며 조금은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연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과도한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순간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고요. 제가 회사에서 만나게 된 두 악연에 빠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바보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말라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저의 행복을 위해서 주기만 하는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운이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두 사람이나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던 탓도 있었고 워낙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한국에 돌아오면서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어서 회사에서도 사회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 저를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준 게 바로 준이라는 친구였죠.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 입사 동기라는 개념이 있고 다른 곳보다 이 입사 동기들끼리 끈끈한 곳이 저희 회사였거든요. 뭐 말이 좋아 입사 동기지 결국 몇 년이 지나면 서로 피팅이 끼게 경쟁해야 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초년생인 저에게는 뚝딱거리는 서로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병아리들 사이에서도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순위를 매기자고 하면 단연코 제가 1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회사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하나 이해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인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습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어느 무리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저는 동기들 사이에서 배척의 대상이었고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세미나실에서는 행사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분들이 시간을 착각했나 싶어서 텅 빈 세미나실 구석에서 혼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누가 제 등을 툭툭 치는 겁니다. 우리 행사 시간 바뀌었어. 너 전달 못 받은 거야? 친구 없구나? 그치? 준이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마 그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누구든 처음 보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외모에 듣기로는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부족한 거 없이 자랐다고 하고 해맑은 공주님 그런 수식어가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쁜 말을 해도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절대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준이는 저한테 웃으면서 행사장 바뀐 거 너만 못 들었다면서 친구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다고 본인이 선뜻 나서서 제 절친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었어요. 성격이 모나서 회사에 친구 하나 없었던 저에게 어쩌면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달라붙어 먼저 친구를 해주겠다니요. 딱히 엄청나게 기뻤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만한 이유도 없었기에 알겠다고 내민 준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순간을 평생에 걸쳐 후회하게 됐어요. 먼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준이의 손을 잡고 난 이후로 회사 생활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준이는 어딜 가든 아는 사람이 있었고 누구든 먼저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준이가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늘 저였습니다. 전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제 앞에서 준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와 달리 가면을 벗고 솔직해졌거든요. 아까 김 대리님이 나 보는 눈빛 봤어? 딱 봐도 나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나 진짜 외기야. 무슨 그런 대머리 영감탱이가 나이 차이 얼마나 나는 줄 알고 감히 들이대길 들이대? 양심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관심도 없는 얘기, 영혼 없이 치는 맞장구. 그게 준이 입장에서는 퍽 좋은 조건이었나 봅니다. 더군다나 친구도 없어서 어디 가서 소문낼 위험도 없고 저를 그렇게 옆에 꼭 끼고 데리고 다녔던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저는 준이의 대나무 숲이자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악연이 꼭 아군을 동반할까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준이를 만나고 나서 저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변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뭐 누군가에게는 예쁘고 활발한 신입 옆에 붙어 다니는 우중충한 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준이를 따라다니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에 발린 소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배운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거에 반만 따라해도 꽤나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비춰줄 수 있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하나 없이 답답한 성격이었던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나를 세우지 않고 대할 수 있었고 출근 후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달라진 저의 성격은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그건 준이에게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나 빼고도 친구가 너무 많아진 것 같다? 나 진짜 섭섭하려고 그래. 친구는 나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면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어울려 지내는 거 아니야? 회사에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사람들한테 벽치고 생활하지 말라고 조언했던 건 너잖아.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 주변에 사람이 점차 많아질수록 본인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의 영역이 줄어갈수록 준이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끼어들어 대화의 맥을 끊어버린다던가 옆에서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고를 쳐서 시선을 다시 본인에게 가져가곤 했죠. 그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일도 사회생활도 꽤나 잘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라붙게 됐고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기게 됐죠. 그렇게 끌어당긴 인연 중 하나가 저희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과 정말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됐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다른 팀과 협업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과도 그런 팀 프로젝트로 만나게 된 인연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친해지고 싶었는데 친해질 구실이 없어서 딱히 말 한마디도 못 나눠봤다면서 먼저 아는 체를 해왔죠.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냐, 호구조사에 가까운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 남자가 야망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눈치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의 등살 덕분인지 모난 제 성격 탓인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종종 금수저가 아니냐는 오해의 말을 듣곤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곁도 잘 안 주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해외에서 유학을 한 유학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명문대를 졸업한 학벌, 누가 봐도 모자람 없이 가르친 집안에서 자란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아나무인 캐릭터로 오해하기 딱 좋은 사람인 거죠. 전 남편 역시 저의 배경을 보기 좋게 오해하게 됐고 그렇게 저에게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악연들에게 받기만 했었고 앞으로도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싹터 제 눈을 멀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전 남편의 무조건적인 친절과 애정 어린 말들 덕분에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준이는 저희 관계를 질투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저를 완벽하게 금수저로 착각하고 있는 전 남편이 보여주는 호의가 준이 눈에는 원래 본인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멍청한 두 사람의 압박은 저에게도 말도 안 되는 도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달라진 전 남편의 태도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저를 붙들고 왜 가난한 집안 사정을 숨겼냐며 따져 묻더라고요. 애초에 잘 사는 척을 했었던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매몰차게 돌아섰어야 했는데 이미 저는 눈이 멀 대로 먼 상황이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떻게든 이 인연이 끊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내가 당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 무덤을 제가 팠습니다. 그 사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이 소식이 찾아왔어요. 넌 뭐 그렇게 임신이 쉽게 되냐면서 머리를 싸매 쥐고 한숨을 쉬던 전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네요. 그렇게 전 남편의 입장에서는 울면서 겨자 먹는 심정으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전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라는 충격, 그 이후에 달라진 태도, 그 모든 것은 저에게 또 다른 압박이었어요. 결혼 이후에는 더욱 심했죠. 다정했던 남편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눈만 마주치면 저를 비난하고 본인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역시 모두 제 탓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괴물을 선택한 건 그 당시에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련은 저에게 찾아온 아주 티끌 같은 괴로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은 그때부터 벌어졌으니까요. 시작은 전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의 촉이 아니라 내 남편이 달라진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눈치챌 수 있는 것뿐입니다. 원래도 무심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들어오곤 했고 같이 잠을 자고 있다가도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제가 깰까 눈치를 보면서 슬며시 일어나기도 했어요. 의심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확실히 나쁜 짓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아이는 둘째치고 나부터 살아야겠다. 차라리 외도를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깔끔하게 이혼을 하는 게 저와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쯤에서 회사에서 또 다른 인연이 생겼어요. 신입으로 들어온 회사 직원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저에게 넘치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대기업에서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제 지위를 한순간에 파리 목숨으로 만들 수도 있는 목줄이더라고요. 동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럼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에 복귀할 거냐, 마치 네가 돌아와도 네 자리는 없다고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물어봤고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라는 곳이 원래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맹세컨대 그 직원과 선을 넘는 대화를 했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직원이 저에게 선을 넘고 다가오려고 했을 때마다 제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었죠.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직원은 제가 유부녀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꽃다발이나 선물 같은 것을 제자리에 놔두기도 하고 회사 안이나 회사 밖 상관없이 저에게 친근한 척 전화를 걸곤 했어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더 이상 업무 외적인 일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단호하게 불러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제가 그렇게 끊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어마어마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혼 소장을 내밀 정도로 파렴치한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마저 저의 얄팍한 믿음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더군요. 그런데 이혼 소장과 함께 내밀어진 것은 한 뭉치의 사진이었어요. 미친 듯이 사진을 넘겨봤죠. 그 신입 직원에게 꽃다발을 받는 장면, 제 책상 위에 선물을 올려두고 가는 장면,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회사 복도로 불러낸 장면, 이건 누가 마음을 먹고 회사에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면 찍힐 수도 없는 장면들이 사진 속에서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을 넘기는 내내 손이 떨리더라고요. 더 이상 불필요한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그래도 내 아이의 엄마니까 네가 가진 거 하나 없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가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믿음을 저버릴 거라고는. 잘못한 건 네가 더 잘 알겠지. 어줍지 않게 위자료나 뜯어낼 생각이었으면 꿈 깨라고 보여주는 거야.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도 나한테 뭔가 뜯어갈 생각은 아니었지? 전 그대로 집을 나와서 그 신입 직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라고. 저희 관계에 대해서 해명해 주기라도 원했죠. 그러나 이미 핸드폰 번호는 바뀐 뒤였고 회사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하고, 아니 이혼을 당했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죠. 그대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들려온 소식을 통해 저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의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제 절친이었던 준이와 전 남편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혼당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 뱃속에 있는 게 누구 아인지 알고 있으면서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정말 날 친구로 생각하긴 했니? 말했잖아. 네가 나한테 무슨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네 거 뺏은 적 한 번도 없어. 원래 네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네 거가 아니었나 보지. 그리고 애시당초 대리님이랑 너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먼저 좋아하고 서로 마음도 확인했었어. 갑자기 끼어들어서 덜컥 애붙어가지고 임신으로 그 사람 협박한 건 너 아니야? 정황상이긴 했지만 전 남편의 불륜 상대가 제 하나밖에 없는 절친이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었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 자리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밀어내면서 단 한 푼도 나눠주지 않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저는 회사 로비에서 배를 붙잡고 쓰러졌고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어요. 눈을 뜨자마자 의사에게 전해들은 소식은 사랑하는 아이의 유산.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엄마에게 찾아와서 아등바등 버티고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제 이혼 소식을 알게 되신 친정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이유가 대체 뭐냐. 너한테 내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부모였냐. 병실안은 서러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차라리 그 순간에는 제가 대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왜 하필 제 아이를 데려간 거냐고요.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자식의 핏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아이는 제 아이였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고 싶은 존재였는데 결국 그 아이를 떠나보낸 사람 역시 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팍 안에서 피고름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로지 복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죠. 저는 다른 분들이 사연을 제보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당한 게 있으면 꼭 똑같이 갚아줘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복수의 과정도 정말로 생각하는 것만큼 속 시원한 일로 가득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걸고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말라 죽어버릴 각오를 하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병원을 퇴원하고 나니 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직장마저 사라졌더군요. 퇴원은 잘했냐, 몸은 어떻냐, 그런 살가운 연락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안부를 묻는 사람조차 하나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마냥 슬프고 괴로워하기만 하기엔 저에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력서를 쓰는 것이었어요. 몸도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느냐, 조금 쉬는 게 어떻냐,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무심한 딸은 그 부탁마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일이 뭐였냐고요? 비서직이었어요. 제 학벌과 경력사항은 비서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경력이었지만 제가 비서직에 지원한 이유는 단 하나, 두 사람에 대한 긴 호흡의 복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수행비서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은 제가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던 회사와 경쟁 구도에 있는 다른 큰 기업이었어요. 면접장에서 수행비서 일을 하면서 뭘 할 수 있냐고 묻는 회장님의 질문에 경쟁사에서 일했던 만큼 회장님께 필요한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에 호쾌히 웃으면서 저를 합격시켜 주셨죠. 그때부터 회장님의 옆자리, 수행비서가 아닌 여자로서 그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를 파렴치한이라고 욕해놓고 복수를 위해서 회장님을 유혹한다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 파렴치한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 전 그만큼이나 간절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회장님은 저와 20살 차이라는 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에 빠지기에 충분히 완벽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큰 재산을 축적하고 이렇게 거대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배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른 나이에 아내와 자식을 사고로 잃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깊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남자. 이 복수를 위해 회장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수행 비서라는 게 본디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때로는 회사 밖의 일까지 함께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회장님 역시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들춰보지 못했었던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었던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역시 회장님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제 얘기를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누군가에게 지탄받기만 했지 이해받았던 적은 저도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았겠어. 꼭 내 옛날이 생각나서 안쓰럽네. 라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회한의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토닥이는 회장님의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회장과 비서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회장님의 남은 여생을 함께 지낼 동반자라는 조금 더 발전된 관계로 그 옆에 함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일머리 좋고 일하는데 활기찬는 저를 보면서 회장님은 수행비서가 아닌 제대로 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준 자리에 덥석 앉아서 예전처럼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회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제 복수를 도와주세요. 대신 저도 회장님에게 소모품처럼 쓰고 버릴 수 있는 인재를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장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죽을 때까지 회장님을 도울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냐. 당신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도울 수 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비장하게까지 말을 하냐 물으시기에 저는 제가 세웠던 계획을 회장님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냐시며 며칠을 고민하시던 회장님 역시 결국 본인에게도 커다란 득이 될 제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제 전남편은 회장님의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회장님께 제안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번에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담당자로 제 전남편을 앉히자고요. 제 전남편은 늘 야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당시에도 저에게 경쟁사를 매일같이 언급하면서 그 회사에서 자기를 데려가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결국 제가 이 회사에 수행비서로 들어오게 된 이유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전남편은 결국 그 야망 때문에 본인의 무덤을 파게 될 거고 자기가 보석인 줄 알고 주었던 남자가 쓰레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제일 절친에게도 가장 속 시원한 복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회장님의 직접적인 스카우트로 전 남편은 그렇게 원했던 경쟁사에 출근하게 됐고
출근을 하자마자 제 계획대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남에게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대로 프로젝트를 처음 맡은 이후로는 매일 같은 철야도 자처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전 남편은 그 공을 인정받아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 남편의 본성이 나오더군요. 저와 회장님은 전 남편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을 모두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물으셨죠. 다 알고 불렀다고요. 제 전 남편에게 금품 수수를 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그 책임은 다 전 남편에게 물을 예정이라고. 저희 예상이 기가 막히게 적중했던 겁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난 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전 남편이 본인의 승진을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허풍을 떨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금품수수 혐의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누군 줄 아냐고.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라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을 수 있었던 거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이제 회사에서 자기 입지가 얼마나 올라간 줄 아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승진은 그냥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만 결국 이사 자리까지 함께 앉게 될 거라고. 지금부터 잘 보인 사람들은 잊지 않고 본인이 다 챙겨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그 난리를 칠 거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어쩜 이렇게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건지. 막상 실제로 마주하니 저 우스운 사람을 한때 잠시 사랑했던 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그렇게 금품수수 혐의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전 남편에게는 돈을 보낸 내역들, 전 남편에게 받은 메시지,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결전의 그날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연락을 받고 전 남편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한달음에 회장실로 올라왔어요. 사장님의 수행비서인 저는 다른 비서들과 함께 문 옆에 나란히 서 있었고 다행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아마 자기의 승진 소식을 회장님께서 직접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한 건지 연신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올라온 전 남편은 회장님에게 무슨 일로 본인을 찾은 건지 물었죠. 그리고 회장님은 대답 대신에 그동안 전 남편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회장님과 본인의 관계를 부풀려 얘기하고 승진을 빌미로 직원들에게 금품 수수를 받았던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즐거운 승진 소식을 기대하며 뛰어올라온 전 남편은 사색이 되어 그대로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절대 회사를 배신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자기는 오히려 회사에 득이 되면 득이 될 행동을 했다고요. 회장님은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의 머리 위로 마시고 있던 커피를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절대 믿지 말자고 한 인간들이 몇 있는데 말이야. 내 회사를 위해서 본인 몸을 갈아 회사에 이득될 만한 일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나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인간들이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결국 다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거든. 차라리 내가 이만큼 잘해드리면 회장님도 나한테 이런 것들 잘 좀 해주세요. 내가 뼛속까지 지독한 장사꾼이라서 차라리 나한테 그렇게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들 말이 오히려 믿음직스럽더구만. 그러면서 회장님은 제 얼굴을 한번 흘낏 쳐다보셨어요. 아, 회장님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제서야 알았죠. 제 복수를 도와준다면 회장님에게도 아쉽지 않은 영광을 드리겠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거래를 제안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회장님은 그 제안이 꽤나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셨고요. 그리고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내가 제일 믿고 있는 사업 파트너가 그 얘기를 하더구만. 당신은 아주 욕심이 많은 인간이라서 일은 성공적으로 해낼지 몰라도 그 뒤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빌미로 사람들을 휘두르고 다닐 게 뻔한 사람이라고. 양날의 검이겠지만 나는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을 더 이상 내 회사에 놔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네.
지금 당장 자리로 돌아가서 짐을 챙기게. 이대로 조용히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자네가 우리 회사에 입힌 손상은 내가 재판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그 보상을 받아낼 거니까. 짐을 싸고 자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처분을 기다리라는 말이네. 아니, 대체 누가 저에 대해서 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회장님,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회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휘둘리시지 마시고, 제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헛소리라고? 그런데 어쩌나? 너 같은 파렴치한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변명을 늘어놓는 전 남편의 얘기를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회장님 옆에 선 저를 보고 전 남편의 눈까지 비벼가면서 다시 확인하더군요. 당신이 대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냐면서, 당신이 뭔데 회장님 옆에 붙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면서, 본인 인생이 이렇게 떨어진 게 또 다시 제 탓인 것 마냥 일어나서 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켜보던 회장님이 그 앞을 막아서셨고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전 남편을 붙잡아 다시 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넌 항상 그런 식이었어. 잘 되면 네 덕, 안 되면 내 탓. 그런데 어째 이제 누구 탓도 못하고 온전히 네가 한 잘못이라는 걸 나도 알고 회장님도 알게 됐는데. 그래도 우린 적어도 누구처럼 사람 하나 골로 보내려고 가짜로 증거를 만들고 조작하진 않았어.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무덤은 네가 판 거야. 빠져나오는 것도 네 몫일 테니까 열심히 그 안에서 발버둥 쳐봐.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냥 네 무덤이 더 깊어지는 상황밖에 되지 않을 테지만 말이야. 알겠니? 너, 너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제가 끝까지 그 증거 조작으로 이혼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니 그 상황에서도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드는 그런 멍청한 선택을 했겠죠. 미안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뭐 저도 알량한 사과 한마디 듣자고 버린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망연자실해야 하는 얼굴로 저와 회장님을 번갈아 보면서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나가는 꼴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같이 말라 죽을 작정으로 시작한 복수였는데 결국 말라 죽는 건 저 나쁜 놈 혼자겠구나 싶어서요. 회장님은 이제 다 끝났다고 고생했다고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도 끝까지 저를 믿고 이 말도 안 되는 복수극에 동참해 주신 회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수에도 마침표를 찍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니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었다고 해야겠네요. 전 남편에 대한 복수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뻔한 사람이고 거짓으로 회사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 수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든든한 회사 법무팀에서 맡아 마무리를 해주신다고 해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자기가 주운 남자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찬밥 심세가 되자 이혼하고 도망칠 준비를 하던 준이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챘는지 전 남편과 제 전 절친이 그야말로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네요.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은 그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비록 저의 욕심으로 시작된 관계지만 사랑으로 발전한 회장님과 제 사이는 그들과는 조금 달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사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지만 회장님은 남은 여생을 저와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해서 저희는 이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양가 식구들만 조촐하게 모아두고 결혼식 같지 않은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악연이 꼭 아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적용될 줄 몰랐네요. 저도 결국 끝내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고마운 마음에 청첩장이 나오면 두 사람에게는 꼭 보내야겠다 싶어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지금의 남편과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한 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하고 잘 지내곤 있고요.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간다고 치고 제 고민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 관한 얘기예요. 긴 얘기지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들으시면서 많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 이후로 예비 신부는 결혼을 반대했었죠. 그때 당시엔 결혼 전이었으니까 예비 시모라고 할게요. 이래저래 상견례 자리까지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비 시모는 작정하고 결혼을 파토내려고 나온 듯 비아냥대는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급 차이가 너무 나죠. 정확히들 한번 따져봅시다. 급으로 나누기에 제일 간편하고 중요한 게 돈 아니겠소? 자, 한번 따져봅시다. 땡땡땡 기어봐라요. 내 거기 일대 주주요. 나도 귀하디 귀한 우리 손녀 기우는 집안으로는 시집 보내고 싶지 않지요. 당장 파혼합시다. 할머니가 다짜고짜 진짜 정체를 밝혀버리자 예비 시모 반응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180도 아주 상냥상냥 친절하게 돌변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어르신 잠시만요. 파혼을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시면 애들이 섬으로 너무 좋다고 해서 저도 마음을 바꿔먹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저희끼리 이러면 애들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근데 땡땡땡 기업 주주라고 하시면 제가 아는 그 유통업체 맞죠? 어머나, 세상에 제가 살다가 거기 창업주를 이렇게 실제로 뵙고 또 사돈으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비 시모는 태도가 돌변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단단히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둘이 좋더라도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버리셨죠. 아주 돈 앞에서 태도가 돌변하는 걸 보니까 저는 더더욱 급 차이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돈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돈 없다는데 그렇게 우리 손녀와 집안을 무시하던 분께서 어떻게 순식간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 기준으로서는 사돈댁이 기준 미달입니다. 저는 이 결혼 시킬 수 없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저에게 결혼의 결자만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정말 상종 못할 집안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얘기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헤어졌냐고요? 아우, 못 만나게 하니까 얼마나 더 애 같아든지요. 솔직히 연애를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뜨겁진 않았었는데 예비 시모가 반대를 하니까 도리어 눈이 막 뒤집혀서 결혼을 밀어붙이던 남편의 심정이 그제야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안 되어 저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할머니가 외출을 잘못하게 하셔서 한 번 나가면 남편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며칠 동안 같이 있었더니 아이가 금방 생기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애를 가졌다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긴 하셨지만 그래도 옛날 분이시다 보니 금방 체념을 하셨어요. 아이가 들어섰으니 어쩔 수 없다며 그렇게 우리는 결혼 승낙을 받아 식을 치렀습니다. 할머니는 불같은 성격이지만 그만큼 호방하고 호탕한 면도 있어서 확실히 결혼 하락을 하고부터는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신혼집도 당시 강남에 새로 생긴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큰 돈을 보태주셨고 남편의 차도 외제차를 결혼 선물이라며 바꿔주셨죠. 그렇지만 할머니는 시어머니에 관해서라면 영 못마땅해 했습니다. 네, 너에게 이런저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 첫째, 너 기죽지 말라고 당당히 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내 손으로 직접 키운 너를 이 정도는 해서 보내야 하고 다짐한 바가 있어서다. 너네 시어머니란 양반 내 눈 감는 날까지 지켜볼 거야. 교양 없고 무식한 여편 내가 돈을 밝히면 딱 그렇게 늙는 게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처음 1년은 생각보다 무탈하게 흘러갔어요. 할머니가 아직 저에게 마음이 100% 풀리진 않으셔서
그런지 왕래가 생각보다 잦지 않았고 시댁에서는 할머니의 재력과 제가 결혼할 때 해간 혼수들에 크게 만족스러워하며 저에게 잘 해주셨거든요. 결혼한 다음 해에는 귀여운 아들도 낳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첫 손주였고 할머니에겐 첫 증손주였는데 그래서인지 손주를 양가 부모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예뻐하시는 겁니다. 손주를 두고 신경전이랄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아이 첫 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양가 친척분들을 모시고 돌잔치를 했는데 하필 할머니와 시어머니가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한 것이 화근이었어요. 잔치 내내 시어머니는 어쩌나 말이 많은지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하셔서 음식을 내오는 식당 직원이 드시면서 얘기 나누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이 많으셨죠. 내용은 90% 이상이 본인 아들 자랑이었습니다. 글쎄,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낯간지러운 말씀을 많이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인물이 좋아서 어디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예쁘다, 잘생겼다, 한 번만 안아보자고 했었어요. 글쎄 언젠가는 동네 어디서 온지도 모를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우리 애를 몰래 데려가려고 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애가 또 순하기는 어찌나 순한지 키우면서 속을 썩은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결혼 문제로 조금 속이 썩으려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할머니는 콧방귀도 안 끼고 시어머니의 말을 쓸데없는 말로 만들어버리는 신기한 재주가 있으셨습니다. 어려서 예쁘다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라는 아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소? 부모가 팔불출처럼 그렇게 자기 자식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손녀 자랑을 그렇게 한 적이 없소. 자식이라면 며느리도 자식인데 그렇단 이번에 며느리 자랑 한번 해보시오. 아유, 우리 며느리 자랑도 제가 3일 밤낮을 할 수 있죠. 우리 아들이 참 보는 눈이 있는 앤데 그 애가 고른 우리 참한 며느리 자랑거리가 몇만 가지가 넘지 않겠어요? 돌이켜보면 그걸 우리 애가 알아보고 데려온 걸 그것도 모르고 제가 혼자 소가리를 할 뻔한 거였죠. 그치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 원래 저런 분이시지. 그래 그 귀한 아들이 이제 내 남편이고 우리 애 아빠입니다 하고 말았을 건데 시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이어서 던진 말에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아니 왜 돈도 많은 집에서 손녀를 전문대에 보내셨어요? 아니 혹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한 건 아니죠? 원래 애들은 엄마 머리를 담는다는데 우리 손주한테 영향이 갈까봐 괜한 노파심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 전문대 나왔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공부에 소질 없었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굳이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요? 남편이요. 남편은 지방 국립대 나왔거든요. 지방 국립대나 전문대나 요즘 세상에 구분을 짓던가요? 더군다나 남편도 시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았을 텐데 같이 살면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질 때가 많은데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남편도 엄마 머리를 닮아서 그 모양 아니겠냐고요. 아무튼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시어머니의 발언으로 할머니는 마음이 또 아주 많이 상하셨어요. 속상해 하셨고요. 이래서 딸 가진 부모들이 서럽다고들 하는 걸 알겠다고 할머니는 아들들만 장가 보내봐서 잘 몰랐는데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네 고생길 보여서 앞이 캄캄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할머니는 무슨 결심을 하셨던지 남편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돌잔칠 때 일로 남편에게 무척 화가 나신 줄 알았죠. 남편은 그때 시어머니의 망언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혼자 뷔페로 배 채우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엄청 의외의 말을 건넸습니다. 나 역시 처음에 결혼을 반대하긴 했었지만 난 겪으면 겪을수록 자네가 마음에 들어. 손주 사위가 아니라 진짜 내 사위 같고 아들 같네. 자네도 듣고 봐서 알겠지만 내 아들만 셋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영 남보다도 못하지. 아들들도 다 똑같아.
다들 제 마누라, 제 자식들만 위할 줄 알지. 나한테 콩고물이나 떨어질까 기웃거리고 말지.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오는 놈들이 없다고. 근데 자네는 보면 참 볼수록 괜찮어. 가족이 되려니 예쁜 모습만 보여. 남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크게 좋아했어요. 원체 표현을 잘 못하는 공 같은 성격인데 글쎄 할머니 손까지 덥석 잡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연신 주걱거리더라니까요. 할머니는 남편에게 사업을 가르쳐보고 싶다고 했어요. 싹이 보이면 금전적인 도움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그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일해볼 것을 권했죠. 남편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펄쩍 뛸 줄 알았거든요. 나는 무슨 대릴 사위를 삼겠다는 거냐, 왜 손주 사위 돈벌이까지 간섭하냐며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민하는 겨를도 없이 바로 회사를 관둬버리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던 날 남편은 저에게 아주 홀가분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래는 다음 주에는 사표를 낼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그냥 부장한테 사표 던져버리고 나왔어. 당신은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지? 그놈이 얼마나 치사하고 쫌생인지. 오늘도 나한테 아침부터 시비를 걸듯이 물어보는 거야. 야, 김 과장, 넌 이번 달 1일부터 오늘까지 영업부 매출이 얼마인 줄 알고 있냐? 1원 하나 빼지 말고 정확히 말해봐. 갑자기 열이 확 받아가지고. 모르는데? 내가 왜 이 회사 매출을 알아야 되냐? 앞으로 안 다닐 건데? 너나 많이 알고 계세요. 하면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 자식, 얼빠진 표정이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나 죽겠다니까. 그렇게 호기롭게 회사를 나온 남편은 할머니 댁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사가 아닌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냐고요? 할머니가 남편에게 처음 시킨 일은 할머니의 기사 노릇이었어요. 저는 예상했지만 남편은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단번에 할머니가 어디 조그마한 회사라도 하나 차려주거나 못해도 부사장쯤 직책을 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줄 알았나 봐요. 내가 자네에게 운전기사 노릇이나 시켜서 서운한가?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적성에 있는 분야는 따로 있는지라. 내가 예전에 참으로 아끼던 기사가 한 명 있었네. 그 양반이 그때 나이가 나랑 5살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그 시절에는 내가 성질이 지금보다 더 있었는데 보통 직원들은 나한테 야단을 맞으면 하루 종일 얼굴이 굳어 있었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무 별것도 아닌 일에 불덩어리같이 화를 내도 그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는 거야. 대부분 자가용 기사들은 남는 시간에 어디 사우나에 가서 낮잠이나 자고 화투나 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를 얼마나 깔끔하게 닦아두는지 지도를 펴고 요리조리 길머리를 틔울 일만 얼마나 궁리하고 있었던지 내 그이처럼 깔끔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전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어. 아니, 그런 좋은 분을 기사로 다시 데려오시지 않고요? 그 사람은 이제 남의 자가용이나 모는 운전기사가 아니야. 억대 규모의 부품업체 사장이 됐거든. 내가 그 사람이 하도 귀해서 마침 공장장을 구하는 사장님한테 적극 추천을 해줬더니 5년도 안 돼서 자기 회사 차려서 그만큼이나 성공했어. 그 사람은 이미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돈 그리고 회사 굴리는 법만 알면 누구나 성공할 이였는데 그걸 거기서 배운 게지. 할머니는 남편에게 지금 당장 기사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성실히 하면서 할머니가 남편의 어느 면모를 사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보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솔깃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기사 일을 하던 사람이 억소리 나는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 일을 맡아서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그렇게 남편이 할머니 기사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마침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갔는데 글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서 운전석에서 내려 할머니가 탄 좌석으로 이동해 문을 열어주었더니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욕설에 고성방가를 하면서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마구 화를 내는 겁니다.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모습이 어찌나 가엾던지. 여태껏 할머니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일을 다녔던 걸까요? 아니, 일개 운전기사도 그런 취급은 안 할 것 같던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몰래 뒤돌아서고 말았죠.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쭉쭉 흘렀어요. 우리 할머니라도 자식까지 낳고 같이 산 사람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이쯤에서 저희 할머니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나름 굴곡진 인생사를 거쳐 막대한 재산을 읽었고 그래서인지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하대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타고난 여장부로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여자 혼자 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들 셋을 키우고 회사를 창업해 지금도 회장님 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는데 생계가 막막하던 때 할머니가 처음 시작한 것은 미군 부대에 드나드는 여자들의 단골밥집에서 주방일을 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주방일을 하다 보면 홀에서 얘기하는 말소리가 곧잘 들리는데 개중에서도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몇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반찬을 따로 해다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잔심부름도 했다고 해요. 할머니도 미군 부대에 드나드는 여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곧 죽어도 미군들한테 몸이나 파는 일은 하기 싫었다고 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하고 흥정하면 흥정을 했지 웃음 따위 팔아서 푼돈 버는 건 싫었다나요. 할머니가 여자들에게 환심을 샀던 이유는 놀랍게도 영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영어만 잘하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미제 제품들을 어떻게든 구해서 팔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할머니는 밤낮으로 일하고 틈틈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타고나길 영특한 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책을 봐도 알아보기 힘든 꼬부랑 말을 그저 귀로 듣고 무한정 따라해서 영어 실력을 쑥쑥 늘려갔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미제 치약이며 화장품 같은 것들을 조금씩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품을 떼는 사람들은 거의 남자였고 할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나서서 왠지 눈길이 더 가고 그래서인지 귀한 제품들도 많이 얻어올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 길로 할머니는 방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방문 판매 아시죠? 요새 흔한 일이지만 초창기에는 할머니 같은 존재가 몇 명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머니들 네트워크라는 게 입소문 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이거 구할 수 있냐 저거 구할 수 있냐 여기서는 언제 올 수 있냐 하는 등의 연락이 쇄도했고 할머니는 어느새 부잣집 사모님 댁까지 드나들게 됐다고 했어요. 결정적으로 미군 부대를 드나드는 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팩도 연구하고 마사지와 안마도 많이 해보았던 것이 참 도움이 됐었다나요? 부잣집 사모님들이 할머니를 찾는 것이 바로 할머니의 손기술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얼굴에 손만 대도 다음날 윤기가 촤르르 흐르고 어깨며 허리며 엉덩이며 할머니가 근육 마사지를 해주면 어찌나 몸이 20대처럼 유연해지는지 너도 나도 할머니한테 몸이며 얼굴을 못 맡겨서 안달이었다고 해요. 부르는 곳이 하도 많아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게 된 할머니는 누구누구 사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모님이 있다. 누구누구 사모님은 어디 사모님이랑 친하시니 같이 모여도 좋겠다 하는 식으로 아예 335 그룹을 만들어 모이는 묘수를 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교 모임도 아니었고 사모님들이 가끔은 그렇게 서너 명 모이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그런 모임도 금액이며 반응이 쏠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횡재가 있었다고 해요. 부잣집 사모님들인지라 모이면 요새는 어느 지역이 부동산 투자하기에 좋더라. 어느 주식이 알짜라더라. 어느 화백의 그림 작품은 사두면 무조건 이득이고 세금도 안 뺏겨서 좋더라. 하는 얘기들을 귀동냥으로 듣게 된 겁니다. 앞서 제가 저희 할머니가 타고난 여장부라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이거 된다. 이거 돈 냄새가 난다. 일에는 주저없이 큰돈을 화끈하게 망설임 없이 투자하셨고 얼마지 않아 어마어마한 돈을 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족했다면 지금의 회장님 소리를 듣지도 못했겠죠. 그 돈을 종잣돈 삼아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동안 쌓아온 부잣집 사모님들의 인맥과 네트워크에 힘입어 순식간에 땡땡땡 기업을 주식회사로 본인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일대 주주로 만든 겁니다.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할머니의 고약한 철칙도 크게 일조했을 거예요. 할머니의 신조는 되로 주면 말로 갚아준다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에게 돈으로 서러움을 당하게 한 이가 있으면 반드시 그 곱절, 아니 10곱절을 더 큰 돈을 벌어 100곱절로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부를 쌓으면서 어찌 서러운 일이 없었겠어요. 부잣집 사모님들 중에는 할머니를 영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자 혼자 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희롱하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니까 기가 막히게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이들도 많았다고요. 주먹질을 해오면 망치 들고 쫓아가 때려주고 10만 원을 사기치면 1000만 원을 줄 테니 제발 봐달라고 빌 만큼 괴롭혀주고 아무튼 그 여편네 지독하다는 소문을 일부러라도 나게 만들었더니 돈은 돈대로 더 벌리고 사업은 더욱 수월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할머니가 남편에게 사업을 가르쳐 준다고 꼬셔서 데리고 간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에게 몇 번 봉변을 당한 것을 크게 갚아주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온갖 구박을 하면서 분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봐 봤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 또 고스란히 전해 들어봤자 저희 할머니가 남편에게 있어서는 가해자나 마찬가지인데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상황은 파악해야겠다 싶어서 흥신소 직원을 하나 고용했어요. 남편과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해 달라고요. 흥신소 직원은 할머니와 남편을 며칠간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사진을 찍어다 주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서 꺼낸 사진들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할머니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것은 예사인 듯 언젠가는 귀가 남아나질 않게 뜯기고 있었고 언젠가는 꿀밤을 서너 대 맞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온갖 더럽고 추잡스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게 남편의 몫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사진에는 남편이 어느 백화점 매장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사진도 있어서 이건 무슨 경우냐고 물어보니까 흥신소 직원이 얘기하기를 할머니께서 백화점 직원과 작은 다툼이 생겼는데 다짜고짜 직원 뺨을 때리셨어요. 요즘 어린애들이 돈으로 해결되나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도 난리를 피워서 백화점 측에서 할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할머니가 남편을 보내 어떻게든 일을 무마하라고 시켜서 남편이 저렇게 본인이 대신 무릎 꿇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사과하지 않은 할머니가 괘씸했던지 그 직원은 며칠 더 난리를 피웠고 대신 욕보는 남편이 안쓰러웠던지 결국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큰 돈을 받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흥신소 직원이 몰래 할머니 차에 도청기를 넣어두었던 것을 들려줬는데 그걸 들어보니 남편이 왜 그런 수모를 겪고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래 대화 내용은 할머니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것이 녹음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송도 건물에 사돈이 할 수 있는 가게를 크게 하나 차려줘야 한단 말이야. 커피숍이든 국밥집이든 무조건 크고 장사 잘 되는 걸로 해주려고 하는데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사위한테 우리 집 사업 물려주고 아주 혹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위에게 뭘 해주려니까 이놈이 군기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사돈집에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해.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가게도 내주고 다달이 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건넨 돈의 값어치를 남편이 듣고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게끔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 동안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다던가 시어머니를 만나 돈이며 명품이며 선물하며 속물처럼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남편에게 직접 보게 한 겁니다. 당장 본인의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쏟아지고
그 돈 덕분에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남편이 어찌 할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겠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생도 안 하고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며 명품에 눈이 높아져서 이제는 그 생활을 포기할 생각도 없이 사치스럽게만 생활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기로요. 남편 입으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남편을 대동하고 할머니에게 가서 이제는 회사에서 한 자리 하나 차지하게 해줄 것을 요구해보고 싶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도 명색이 회사의 임원한테 직원들 앞에서 그간 하대하던 것처럼 대하려나 싶었죠. 또한 할머니에게 내가 나서서 따지고도 싶었어요. 이제 그쯤 했으면 분풀이는 원 없이 하셨다고. 이제는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아들, 아니 손주 사이도 사위인데 100년 손님 대하듯이 귀하게 대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아구찜, 오징어찜, 갓 담근 열무김치, 오이냉국, 시어머니표, 김치까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저녁을 한상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죠. 그날도 지친 기색으로 퇴근한 남편은 아무 날도 아닌데 차려진 진수성찬에 한 번 사뭇 진지하고 어두운 저의 표정 태도에 2번 놀란 듯 했습니다. 오늘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오늘 무슨 날이야? 내가 또 뭐 까먹은 건가? 엉거주춤 식탁에 앉아 긴장한 채로 묻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다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달라.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하얘지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겁니다. 참나 이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됐구나. 얼마나 어디서 뭘 그렇게 빌고 다녔는지 안타깝고 어이없는 와중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윽고 충격적인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 잠깐이었어. 딱 2번 만난 게 다야. 처음에는 남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누구를 2번 만났다는 거야. 이어지는 남편의 말이 더욱더 가관이고 끔찍했어요. 그 여자가 연락한 거지? 진짜 스토커야 그 여자. 딱 한 번 사고처럼 생긴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날 괴롭힐 줄은 몰랐지. 알고 보니 남편은 바람을 피웠던 여자가 있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추궁하려고 그런 자리를 만든 줄로만 알고 그냥 막 이실직고를 한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 남편이 바람을 필 것이거라곤 정말 생각지도 못했기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할머니라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을 시달리면서 어떻게 바람을 필 배짱이며 시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바람을 필 엄두가 나시겠어요? 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남편과 바람이 난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대체 언제 누가 바람을 핀 거냐고 추궁을 하니까 고백하기를 바람 상대가 바로 그때 그 백화점 여직원이었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어요. 남편은 그 여직원이 먼저 추파를 던졌다고 했죠. 그날도 남편이 백화점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던 날이었는데 남편에게 술 한 번 사주면 그거 한 잔 먹고 다 잊어버리는 셈 치겠다고. 남편도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한 잔하고 다 털어버리자고 꼬셨나 봐요. 남편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그 백화점 근처에서 술을 한 잔, 2잔 기울였고 여직원이 대놓고 들이대는 바람에 홀랑 넘어간 거죠. 그 여직원은 저희 남편이 그러고 대신 빌러 다니고 해서 그래도 회장님을 모신다고 하니 돈 꽤나 있어 보여 접근한 걸까요? 남편 말로는 그게 아니어서 더 당황했다고 해요. 그날 그렇게 하룻밤 같이 보내고 나니 그 여직원에게 끈질기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돈이나 좀 뜯어낼 생각으로 연락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줄 돈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저에게 들키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그래 대체 뭘 원하냐 돈이냐 얼마냐 물었더니 글쎄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구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대체 날 뭘로 보고 그러냐.
내가 저번에 할머니가 나한테 갑질했을 때도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다. 나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했고, 아저씨, 그러니까 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와서 사과하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마음이 갔던 것 뿐이라고. 그냥 연애나 하듯이 남편이랑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빠, 저는 오빠 같은 사람이 원래 제 이상형이었어요. 아빠 같고 오빠 같고. 저를 그렇게 다정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언제나 기다렸거든요? 그거 아세요? 요새 인터넷에서는 이런 금지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카페도 있어요. 제가 거기 게시판에 고민이라고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용기를 줬거든요. 금지된 사랑. 불륜이라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잊을만 하면 그 여직원은 남편에게 연락을 해 사랑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급기야 회사로 찾아간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만 할머니에게 그 광경을 들키고 말았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냅다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남편은 싹싹 빌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알면 충격받을까 봐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마당에도 혹시라도 이혼한다고 나설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비밀로 하신 걸까요? 아니 그렇다고 쳐도 저에게 그 어떤 내색도 안 하신 건 좀 그랬어요. 하다못해 남편을 단돌이 한 후에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남편은 요새 집에 일찍 들어오는지 묻기나 하든가 아니면 너무 남편만 의지하고 믿고 살지 말라는 뉘앙스의 귀뜸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어쨌든 세상의 비밀은 없고 이렇게 제가 알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남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더 잘하는 것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말았죠.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 미안함,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 분노, 억하심정만 남게 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일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뭐 남편의 처지가 불쌍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커다란 재산이 다 흘러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저에게 안긴 크나큰 상처에 대한 보복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 본인이 할머니에게서 그렇게까지 사업을 배우고 싶다는데 제가 그 사람을 대신 변호해서 나서 분란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할머니의 주치의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했던 종합검진에서 초기 치매가 의심된다는 증상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짚히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고 보니까 요새 좀 감정 기복이 심하기는 했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알아보기도 하시고 며칠 전에는 분명 분당으로 가자고 하셔놓고 왜 마포로 안 가냐고 거기 갔냐고 막 화를 내기도 하셨다니까. 네, 맞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할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정정하고 영특하시던 분도 세월 앞에 장사 없더군요. 치매란 것이 얼마나 고약한지 아세요? 모르고 있을 때는 스멀스멀 야금야금 기억을 좀먹던 것이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채기 무섭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병인가 보더군요. 할머니는 그전까지는 그래도 건망증 정도로 치부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무서운 망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망증보다 더 무서운 건 의심이었어요. 할머니는 기억이 온전할 때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정신 빠진 년이라고 모를 줄 알지? 너 내 돈 훔쳐갔지? 회장님, 왜 또 이러세요? 자, 보세요. 아까 사진으로 찍어두신 통장 잔고랑 이렇게 은행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금액이랑 똑같잖아요. 맞죠? 아무도 안 훔쳐가고 돈 그대로 있는 거 맞죠? 그래, 그래, 좋다, 이놈아. 그럼 너, 내가 이건 또 모를 줄 알았지? 너, 내 밥 훔쳐 먹었지?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회사 사람이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들에게 하루 종일 시비를 걸고 따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황당해하는 사람들 대신 모든 걸 증거로 남겨두었다가 할머니에게 설명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할머니는 전적으로 남편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만 믿었고 남편이 없이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은 체력적으로는 힘들어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쩐지 만족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도 인정받고 싶어 했던 할머니가 자신만을 의지하고 찾으니까 말이죠. 제가 할머니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냐고 물으면 힘들긴 한데 어쩌겠어 나만 찾으시는 걸. 이렇게 말하면서 할머니를 적극 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마치 아기같이 변했고 남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될 것까지 의지하려고 했어요. 머리도 남편이 빗겨주기를 원했고 세수도 남편이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밥도 남편이 생선가시를 하나하나 발라 수저 위에 올려줘야 맛나게 잡섰고 옷도 남편이 골라주는 옷만 입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 볼 일이 있어 남편을 대동하고 갔다고 해요. 치매가 생겨 그렇게 남편만 찾던 할머니라 할지라도 아직도 돈에 있어서는 아무도 믿지 못했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원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많아 가면 꼭 따로 지점장실에 가서 일을 처리하곤 했는데 그날도 남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할머니 혼자 들어갔던 것이었어요. 한 30분쯤 흘렀을까? 갑자기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점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와서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이, 아무래도 할머니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실수요? 아이, 그러니까 그게 옷에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용변이 말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점장실로 들어간 할머니는 갑자기 급한 요일을 느꼈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대체 거기가 어딘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로 가서 용변을 봐야 할지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볼일을 봐버리신 거예요. 지점장은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가 싶어 근원지를 찾았더니 글쎄 할머니라는 것을 알고 아연실색해서 나와서 남편에게 고한 것이죠. 남편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간 한 번씩 엉뚱한 일을 하긴 하셨지만 이렇게 밖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옷에다 볼일을 보실 정도로 악화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비책이 있었겠어요? 갈아입을 옷도 닦아드릴 수건도 변변치 않은데 더 기가 막힌 건 할머니가 남편이 들어와 직접 뒤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차마 할머니 뒤처리까지는 못 차겠던지 수십 분을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도 그 광경을 보니 뭐라 입을 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할머니를 들쳐매다시피 해서 은행을 나왔죠. 그 다음 날도 난리가 아닌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아주 도끼가 차서 집까지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대자로 누워서 진상을 피우고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양반께서 본인 똥오줌까지 치우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내 아들을 무시했으면 이런 일까지 시키냔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 말까지 듣고는 뭐라 반박을 못 하시더군요. 그런 망측스러운 일을 입에 담기도 좀 그렇고 누가 들으면 남편이 할머니 대소변 기적이라도 봐드린 줄 알겠지만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될 일은 아니란 걸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었기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는데 돌연 남편이 나서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렇게 귀하게 키웠다고 맨날 노래 부르면서 그런 귀한 자식이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는 왜 한마디도 안 보태셨어요? 엄마한테 다달이 거하게 생활비 들여서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삐까뻔쩍한 장어집 하나 으리으리하게 차려줘서 그래, 그건 다 눈 감아줄 수 있다 치고 대소변 수발 드는 건 못 보시겠어요? 왜요? 대소변 수발 드는 꼴을 보시려면 더 큰 걸 받아내셔야겠어요?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어머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라 참 당황스러웠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화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당했던 서름, 억울함을 대놓고 아픈 할머니 앞에서 내색은 못하고 그렇게 화풀이를 하듯이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본인이 한 행동을 남편이 그대로 읊어주자 부끄럽기도 하셨겠죠. 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남편이 순식간에 180도 돌변해서 불같이 성질을 부리는 걸 처음 보고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본인 어머니보다도 할머니를 두둔하고 나선 남편에게 큰 감동이라도 받은 걸까요? 할머니는 이전보다 더 많이 멍해졌고 결국 저희는 할머니를 수발할 수 있는 간병인을 두기로 했어요. 글쎄 할머니는 자그마치 10명에 달하는 여자들을 간병인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집에 붙박이로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영 마뜩치 않으셔서 그것도 있고 시간대별로 각자 전문 분야에 능숙한 사람들을 열어두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지 할머니는 심란하고 산만하다고 토로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진 모양인지 까탈을 부리는 일은 점차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글쎄 남편이 대낮에 어디선가 술을 잔뜩 마시고 이성을 잃은 채로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운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식 듣고 달려가 보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빨래방망인지 절공우이 같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집안 살림살이를 남편이 다 부숴놓은 겁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집에 부리고 있던 사람이 여럿이라 한 명은 남편 바지가랑이를, 한 명은 남편 허리춤을, 누구는 남편 손목을 엉덩이를 붙들고 겨우겨우 말리고 있더라고요. 이리 나와 이 할망구야.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 아니 한 사람을 철저히 짓밟은 거야. 내가 당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 아들이라도 나한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걸? 대체 왜 그랬어?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결국 저는 제 손으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이성을 잃은 한 마리 짐승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됐고 저는 남편에게 충격에 충격을 거듭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여자 스토커처럼 달라붙었던 백화점 여직원. 나를 작정하고 꼬신 거더군. 근데 그거 알아? 소름 끼치게도 그걸 사주한 사람이 바로 당신 할머니야. 당신 할머니가 나 바람피라고 여자를 붙였다고. 저는 순간적으로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가 손주 사이 바람 피는 걸 팔 걷어붙이고 말리면 말렸지. 적극적으로 여자를 붙여줬다니요. 여러분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도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날 술 먹고 난동을 피운 그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도 남편을 어김없이 할머니 댁에 찾아가 이런저런 수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할머니께서 계속 전화가 걸려오더랍니다. 남편이 받으면 끊고 그러고 또 몇 분 있다가 전화하고 받으면 끊고 반나절을 그렇게 시달리던 남편이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지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을 켜두고 할머니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시킨 모양이에요. 전화를 건 상대방은 여보세요 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약속한 날짜 지났는데 돈이 입금 안 돼서 직접 연락드렸어요. 오늘 은행문 닫기 전까지 약속했던 돈 넣어주세요. 저도 여기저기 쓸 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처리 못하면 저도 큰일 나지만 할머니도 무사하진 못하실걸요? 제가 저 혼자만 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돈도 많은 분이 그런 푼돈 아끼려다가 큰일 치르지 마시고 얼른 입금이나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지금 당장 사위분 찾아갑니다. 남편은 갑자기 본인 얘기가 나오니까 놀랐겠죠. 남편이 불쑥 당신 뭐야 하고 물으니까 전화를 또 뚝 끊어버리더랍니다. 분명 이건 뭔가가 있다.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고 안 되겠다 싶은 남편은 자기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했대요. 할머니 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을까 싶었다고요. 그런데 전화를 걸려고 번호를 입력하는데 이미 수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익숙한 번호가 뜨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건 건 바로
1일 전에 남편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한 그 여직원이었던 거죠. 남편은 그 여직원에게 곧바로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당장 내 전화 안 받으면 죽을 줄 알아라. 방금 나 통화한 거 너도 눈치챘지? 말만 잘하면 그 돈 내가 보태줄 테니까 당장 전화 받아라. 이러는데 그 여자도 남편의 전화를 받아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장님, 저는 진짜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다 할머니가 시킨 거거든요. 처음에 사장님이 가게에 사과하러 몇 번 오셨을 때 사장님 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따로 만나자고 한 다음에 큰돈 줬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꼬셔서 한 번만 자면 그때 준 돈 몇 배는 쳐준다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장님 유혹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할머니가 사장님한테 한 번씩 협박하라고 할 때마다 전화만 한 번씩 걸면 돈 주시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주실 돈이 있는데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전화드린 거예요. 황당하고 열이 뻗친 남편이 할머니를 쳐다보니 아니 이렇게 큰일을 들켰는데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남편의 꼭지를 돌게 한 거였죠. 그래, 내가 시켰다. 돈은 귀신도 부린다는데 내가 돈으로 못하는 일이 없는 건 자네도 익히 보고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동안 하라는 일, 시키는 일 군말 없이 다 했잖아요. 나는 그게 징그러운 거야. 그렇게 소갈머리를 다 내놓고 내 비위를 맞추는 건 얼마나 큰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거겠냔 말이야. 나도 자네 트집 하나는 잡아놔야 그때를 대비할 수 있으니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막말로 그 여자 꿰매 넘어간 건 자네 아니야. 아, 나는 자네가 그 여자 아무리 야실을 떨어도 절대 안 넘어갈 위인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잖아. 그 여직원이 아니었어도 자네는 한눈 팔 사람이었던 게지. 순백녀시 같은 것들한테 홀랑 까먹히기 전에 내가 주의를 한 번 줬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오늘날까지 온 거나 다름없어. 왜 그런 것들은 몰라? 제가 들어도 기가 차는 얘긴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그 길로 남편은 뛰쳐나가 술을 진탕 마셨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다시 할머니 집으로 쳐들어가 오만 가지 살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남편이요? 지금 저와 이혼하는 걸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유치장에서 나오자마자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고 이혼 서류에 사인한 것 아닌 이상 절대 연락도 찾아오지도 말라고 우르렁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에게 바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겠다고 거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값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희에게는 남편이 요구하는 위자료를 줄 돈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 회장님이시지 않으시냐고요? 네, 그랬죠.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사실을 알자마자 그간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뜸했던 아들 며느리들이 달려들어 더 정신을 놓으시기 전에 재산 상속을 미리 해둬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는 정신이 약해지자 마음까지 약해지신 것도 있었나 봐요. 더 정신을 놓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설날 자식들이 이렇게 복작복작 찾아오는 것이 싫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손녀인 저나 생판남인 손주 사이보다는 본인 뱃속에서 나온 아들들한테 그리 억척같이 모은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속내도 있으셨겠죠. 아무튼 그렇게 자식들에게 이미 큼직한 재산은 모두 다 떼어져 버리고 난 후라는 겁니다. 나머지 재산이라야 그동안 부린 간병인이 얼마며 들인 치료비가 얼마였겠어요. 치매에 좋다는 것은 양약이든 한약이든 중국에서 다려온 이상한 산짐승이라도 다 사서 잡섰으니까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새에 모래알처럼 빠져나간 재산도 수억쯤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할머니는 허울뿐인 회장이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편은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마저도 알게 되면 아들까지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할 게 뻔해요. 저는 아들과 떨어져서는 절대 못 살아요.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바람폈던 것을 용서했던 만큼 남에게도 아직 정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문제예요. 할머니는 남편을 너무도 애타게 찾고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마셨는지 그저 우리 손주 사위 어딨냐만 눈이 짓무르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씻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먹으려도 하지 않으세요. 남편의 손길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암만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데 지금이라도 남편이 돌아와 할머니의 남은 재산을 똑부러지게 정리해주면 그래도 우리 세 식구는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남편도 한 푼도 못 받게 생긴 것이 참 아쉽단 말입니다. 할머니도 부쩍 기력이 떨어지셔서 얼마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시고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는 건지 손녀로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생전에 끔찍하게 정을 주었던 이에게 보살핌을 받다가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현명할지 얘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남편은 마음을 돌려 저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남편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렇게 밤낮으로 남편을 찾는 할머니는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아직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혼자서 살아가게 될까봐 너무도 두려워요. 이런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채찍질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지 제 고민에 많은 의견을 보내주세요.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